벤치가 차갑다. 미국 어느 아파트 단지 주차장. 밤 11시가 넘었는데 나는 여기 앉아 있다. 갈 곳이 있어서가 아니다. 머물 곳이 없어서다.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화면은 텅 비어 있다. 부재중 전화도 메시지도 없다. 연락이 없는 게 아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다. 70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다.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교회 권사도 아니다. 그 어떤 이름도 지금의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여행 한 번 간 게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여행이 아니었다. 도망이었고 욕망이었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 선택이었다. 라스베가스.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먼저 내려앉는다. 불 켜진 아파트 창문들을 올려다본다. 저 안에는 TV 보며 웃는 가족도 있을 거고 따뜻한 저녁을 먹는 부부도 있을 거다. 한때 나도 저 안에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없고 역할만 있던 자리. 나는 그 자리를 스스로 떠났다. 아니, 떠났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앞으로 간 게 아니라 완전히 벗겨진 채 밖으로 밀려난 것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외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한 여자가 평생 눌러두었던 욕망을 너무 늦게, 너무 서툴게 꺼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나는 먼저 말해두고 싶다. 나도 처음엔 차 한 잔이 전부였다. 처음엔 정말 차 한 잔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려고 했다. 그냥 집에만 있지 않으면 됐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늙어가는 그 흐름에서 잠깐만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처음 택한 곳이 교회였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참 나답다. 신앙이 깊어서가 아니다. 거기엔 이유를 묻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은 건 찬송가도 설교도 아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어디서 왔을까? 새로운 분인가? 그 시선들이 나를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환영도 아니었다. 그 중간. 나는 그 중간이 오히려 편했다. 처음 오셨어요? 아, 네. 그 짧은 대화 하나에 나는 괜히 목이 메었다. 그날 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 설교를 들었다. 귀에 들어온 건 말씀보다 목사님의 이 한 문장이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역할 이전의 한 사람입니다. 그 문장이 가슴 한가운데에 툭 하고 떨어졌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점심 이야기를 했다. 나는 늘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풍경을 봤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가 내 옆에 앉았다. 혹시 혼자세요? 그 질문이 왜 그렇게 다르게 들렸는지 나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네, 저도요. 그 말에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이 참 오랜만이었다. 교회 봉사도 시작했다. 노숙자 급식 봉사, 시니어 센터 반찬 나르기. 나는 김밥을 싸고 수프를 퍼주고 사람들 얼굴을 마주봤다. 그 사람들 눈에는 나와 비슷한 공기가 있었다. 포기와 체념 사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에서는 내가 조금 덜 초라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내 몸을 다시 세워줬다. 김정희 권사님, 손이 참 빠르시네요. 권사님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김정희라는 이름이 그날따라 더 크게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내가 찾던 건가? 대답은 아니었다. 분명히 뭔가 숨을 쉬는 느낌은 있는데 여전히 가슴 안쪽이 비어 있었다. 나는 더 해보기로 했다. 시니어 요가, 수채화 클래스, 라인 댄스. 그런데 이상했다. 다들 자기 취미가 분명했는데 나만 없었다. 강사가 물었다.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나는 대답을 못했다. 좋아하는 것. 그 단어 앞에서 나는 완전히 멈췄다. 70년을 살면서 나는 한 번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남편이 좋아하면 나도 괜찮았고 아이에게 필요하면 그게 내 일이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좋아하는 것을 고르라니. 마치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책을 고르라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혹시 나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인생을 찾기엔 너무 늦었고 포기하기엔 너무 길게 살아버린 건 아닐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교회 자매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권사님, 요즘 시니어 모임에서 재밌는 앱 이야기 많이 해요. 그냥 구경만 해도 웃겨요. 나는 웃으며 답장을 했다. 앱이요? 제가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저도 그랬어요. 그냥 심심풀이로요. 심심풀이. 그 단어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다. 이 나이에 무슨 앱이야. 괜히 오해 살 일 만들지 말자. 그런데 또 다른 목소리가 속에서 올라왔다. 오해받을 인생이면 이미 충분히 살았잖아. 나는 결국 앱을 깔았다. 가입 버튼을 누르기 전 손이 떨렸다. 이건 외도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수십 번 말했다. 그냥 사람 구경. 그냥 대화. 그렇게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프로필 사진을 고르라는 창이 떴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예전에 교회 행사에서 찍은 웃고 있는 사진을 골랐다. 화장도 진하지 않고 젊어 보이지도 않는 사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진 속 여자가 낯설었다. 이 여자가 나야? 닉네임을 정하라는 칸에 나는 한참을 멈췄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름을 적었다. 김 JONGHE.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사람 이름. 그날 밤 알림이 하나 떴다. You have a new message. 나는 바로 열지 않았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때는 몰랐다. 이 알림 하나가 나를 어디까지 데려갈지. 그리고 그 시작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날의 나는 아직 몰랐다. 그게 차 한 잔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림은 한 번 더 울리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마치 지금 열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조용히 나를 재촉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두 손으로 잡았다. 심장이 귀까지 올라온 것 같았다.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면서도 나는 화면을 눌렀다. 메시지는 짧았다. 헐로 킴. 요 스마일 룩스 카인드. 미소. 그 단어 하나가 내 몸을 찌르듯 스쳤다. 나는 누군가에게 미소가 좋다는 말을 얼마 만에 들어봤을까. 남편 성호는 내 미소를 보지 않았다. 아이들은 바빴고 교회 사람들은 예의 바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사진 한 장을 보고 카인드라는 단어를 골랐다. 나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다. 다시 쓰다가 또 지웠다. 생크유. 임누희. 그 문장을 보내는데 3분이 걸렸다. 보내고 나서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도대체 나는 뭘 기대하고 있는 거지?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노어리즈. 임마이클. 마이클. 한국 이름이 아니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나를 안심시켰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는 자기소개를 덧붙였다. I like working old movies and listening modern talking. 말을 듣는 걸 좋아한다. 그 문장이 내 가슴을 눌렀다. 나는 평생 말하는 사람이었다. 설명하고 달래고 중재하고.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내 인생에 있었던가. 우리는 아주 천천히 대화를 이어갔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커피 이야기. 아무 의미 없는 말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시간 동안 숨이 편해졌다. UDONT 러시 요어즈. THATS 레어. 서두르지 않는다는 말이 왜 그렇게 낯설었을까? 나는 늘 서둘러야 했다. 밥도 결정도 인생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대화 도중 시간을 확인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 마이클이 물었다. Would you like to have coffee? Just coffee. Just coffee. 그 말이 마치 안전벨트처럼 느껴졌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했다. Only coffee. 곧바로 답장이 왔다.
of course. I respect boundaries. 경계. 그 단어가 나를 방심하게 만들었다. 약속 당일 나는 옷장을 열었다. 너무 꾸민 옷은 입고 싶지 않았고 너무 편한 옷도 입기 싫었다. 거울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지? 아내? 엄마? 아니면 여자? 나는 결국 가장 평범한 옷을 입었다.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서 이상하게 내가 보였다. 카페에서 마이클은 이미 와 있었다. 사진보다 더 컸고 더 단정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자 일어나서 천천히 인사했다. 나이스 투 파이널리 미트 유 킴. 그는 악수를 하며 손을 오래 잡지 않았다. 그게 나를 더 긴장하게 했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커피를 주문하고 잔이 내려올 때까지 아주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마이클은 내 이야기를 물었다. 아이들 이민 요즘 하루. 나는 평소보다 많이 말했다. 그리고 놀랐다. 그는 중간에 끊지 않았고 조언하지 않았고 판단하지 않았다. That must have been heavy. 무거웠겠네요. 그 한 문장에 나는 갑자기 목이 잠겼다. 누군가 내 인생을 무거웠다고 인정해 준 게 처음이었다. 카페를 나설 때 마이클이 말했다. I had a good time. Thank you for trusting me. 믿어줘서 고맙다. 나는 그 말을 집에 가져왔다.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서도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언제 누군가에게 믿음을 준 적이 있었나. 그날 이후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다. 밤이 되면 메시지가 왔다. How was your day, Kim? 아무도 묻지 않던 질문. 나는 짧게 답하려다 길게 썼다. 그리고 보내고 나서 후회했다. 너무 많이 말했나. 그런데 마이클은 늘 같은 속도로 답했다. Thank you for telling me. 어느 날 마이클이 이렇게 말했다. Why you are not invisible.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다. 나는 오랫동안 투명했다. 집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거리에서도.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이 생각을 했다. 차 한 잔이면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나는 한 발짝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게 대화가 아니라 문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처음에는 밤에만 메시지를 확인했다. 남편 성우가 TV를 보거나 샤워를 할 때. 그때만 잠깐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마치 나쁜 짓이 아니라 남몰래 숨쉬는 일처럼. 그런데 이상하게 밤이 되면 휴대폰이 먼저 떠올랐다. 잠들기 전, 불을 끄기 전, 눈을 감기 직전. 그때마다 같은 생각이 스쳤다. 오늘은 왔을까? 메시지는 늘 같은 시간에 왔다. Are you home, Kim? 그 질문이 왜 그렇게 다르게 들렸는지. 나는 지금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집에 있냐는 말인데 그날의 나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묻는 것처럼 느꼈다. Yes, I'm home. 그 문장을 보내고 나면 나는 늘 잠깐 숨을 멈췄다. 마치 거짓말을 한 사람처럼.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다. 처음에는 하루 이야기. 그 다음엔 감정 이야기. 그러다 어느 날 마이클이 물었다. Do you ever feel lonely even when people are around?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오래 멈췄다. 외롭다는 말을 나는 평생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었다. 외로울 틈이 없다고 스스로를 속여왔으니까. 천천히. Yes. 그 한 글자를 보내고 나서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때부터였다. 대화가 아니라 고백이 되기 시작한 건. 마이클은 나에게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말한 걸 다시 꺼내줬다. USAID you felt invisible. USAID you carried everyone. 그 문장들이 마치 내가 잊고 있던 내 이야기를 대신 기억해 주는 것 같았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땐 몰랐다. 어느 밤 마이클이 말했다. You don't have to be strong with me.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섭지? 나는 평생 강해야 했다. 강한 아내, 강한 엄마, 강한 여자. 그 역할을 내려놓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 그날부터 나는 밤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성호가 먼저 잠들면 조심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정희야, 불 꺼. 나는 속삭이듯 대답했다. 응. 자. 그리고 불을 끈 뒤 어둠 속에서 화면을 켰다. 그 작은 빛이 내 얼굴을 비출 때마다 나는 두 사람이 되었다. 침대에 누운 안에 메시지를 읽는 여자. 마이클은 사진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게 나를 더 안심시켰다. 대신 이런 말을 했다. I imagine you and you smile. 상상. 그 단어가 내 목덜미를 간지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게 이미 대답이었다. 며칠 뒤 마이클이 말했다. We should see each other again. Just walking. No rush. 다시. 그 말에 내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안 된다고. 써놓고 지웠다. 그만하자고 써놓고 지웠다. Maybe. 그 한 단어가 나를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만 불렀다. 김정희.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 이름 하나로. 꿈에서 깼을 때 눈가가 젖어 있었다. 다음 날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갑자기 손이 떨렸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네, 괜찮아요. 그 말이 점점 더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낯설지 않은 얼굴인데 분명히 어제와는 달랐다. 눈빛이. 그 눈빛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미 선을 넘은 게 아니라 선을 지키는 쪽에 더 이상 서 있지 않다는 걸. 그날 밤 마이클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다. I feel closer to you. 나는 한참을 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I do too. 보내고 나서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다. 이제는 차 한 잔으로는 끝나지 않겠구나. 그때는 아직 라스베가스를 떠올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미 다음 장면이 천천히 준비되고 있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메시지는 평소보다 늦게 왔다. 킴, have you ever been to 라스베이거스? 라스베가스. 그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 나는 웃지 못했다. 웃음이 나오기엔 너무 많은 장면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지나갔다. 네온 호텔, 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이야기들. 나는 그 이름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Why do you ask? 곧바로 답장이 왔다. Just a day. A short trip. No expectations. No expectations. 그 말이 왜 이렇게 거짓말처럼 들렸을까? 나는 그날 바로 답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다. 성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영어 뉴스. 나는 그 옆에 앉았다. 요즘 교회는 잘 다녀? 그 질문이 왜 이렇게 죄를 묻는 것처럼 들렸을까? 응. 뭐. 성호는 더 묻지 않았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말하지 않는 배려. 그리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멀어지는 관계. 나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은 지금의 나를 정말로 알고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라스베가스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건 여행지가 아니라 문 같았다. 열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문. 그리고 나는 이미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다음 날 교회 자매들과 커피를 마셨다. 누군가가 말했다. 가끔은 여자들끼리 훌쩍 어디 다녀오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들렸는지.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거짓말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메시지를 열었다. Just one day? 답장은 기다렸다는 듯 왔다. One day. I'll take care of everything.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 문장이 나를 밀어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그 문장 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며칠 동안 나는 두 개의 삶을 살았다. 낮에는 아내였고 교회 사람이었고 봉사하는 사람이었다. 밤에는 지도 앱으로 라스베가스를 검색했다. 차로 몇 시간, 비행기로 몇 분. 거리보다 마음의 이동이 훨씬 길었다. 결정의 순간은 아주 사소하게 왔다. 성호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 뭐 있어? 나는 숨을 한번 삼켰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교회 사람들이랑 여자들끼리 잠깐 다녀오려고.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다. 죄책감이 아니라 되돌아갈 길.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와. 그 허락이 나를 더 깊이 안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가방을 쌌다. 하룻밤 분량의 옷.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며 나는 나를 바라봤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는 두려워 보였고 동시에 기대하고 있었다. 출발 전날 밤 마이클에게 메시지가 왔다. 아유슈?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했다. 예스. 그 한 글자가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웠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새벽에 눈을 뜨자 심장이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사람은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할 때 의외로 조용해진다. 나는 문을 나서며 집을 한번 돌아봤다. 평생을 지켜온 공간.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다. 돌아오지 않는 건 여행이 아니라 나일지도 모른다. 차 문이 닫혔고 엔진이 켜졌다. 라스베가스는 이제 지도 위의 점이 아니라 내 선택이 되었다. 라스베가스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너무 밝았다. 밤인데도 나처럼 밝았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어디에서도 조용한 얼굴을 찾기 어려웠다. 그 밝음이 나를 더 작게 만들었다. 마이클은 공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 보던 그 사람보다 더 크고 더 단단해 보였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You made it. 왔다는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들렸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었다. 차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가는 동안 창밖은 계속 변했다. 건물, 불빛, 간판, 사람들. 그 모든 게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되어도 괜찮다. 나는 그 말에 너무 오래 굶어 있었다. 호텔 로비는 숨이 막힐 만큼 화려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내 옷을 내려다봤다. 너무 평범했다. 너무 일상적이었다. 마이클은 내 표정을 보고 말했다. You look beautiful. You just don't know it. 그 문장이 나를 찔렀다.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를 모른다는 말 같아서.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와인 한 잔, 천천히 흐르는 음악, 서로를 마주 보는 시선. 나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다. 말을 하면 이 현실이 너무 또렷해질까 봐. 마이클은 그 침묵을 깨지 않았다.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Why you are nervous? 나는 웃으려다 웃지 못했다. 조금. 그 솔직함이 내 입에서 나왔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다. 우리는 거리로 나왔다. 네온 불빛이 내 얼굴에 번졌다. 그때 마이클이 내 옆으로 조금 더 다가왔다. 팔이 닿았다. 아주 잠깐. 그 짧은 접촉이 내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렸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 사실이 나를 더 무섭게 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다. 숫자가 올라가는 동안 내 심장도 같이 올라갔다. 문이 열리기 직전 마이클이 나를 봤다. You can stop anytime. 그 말이 선택권을 주는 말 같았지만 사실은 마지막 확인처럼 들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내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로 갔다. 라스베가스의 밤이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 마이클이 뒤에서 말했다. YOUR이 not ANYONES 롤히. 그 문장이 내 등을 밀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지금 이 선택은
누구에게 떠밀린 것도 속은 것도 아니라는 걸. 그 이후의 장면들은 선명하지 않다. 선명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갔느냐였다.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을 이렇게까지 앞에 세워본 적이 없었다. 그 밤 나는 여자가 되었고 동시에 내가 알던 나를 뒤에 두고 왔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어두웠다. 마이클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갑자기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기대했던 감정이 없었다. 해방, 충만함, 아니었다. 대신 텅 빈 느낌. 마치 오랫동안 쥐고 있던 걸 놓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느낌. 마이클이 말했다. Did you regret it?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후회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괜찮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I didn't know. 그 대답이 가장 정확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만 봤다. 라스베가스는 뒤로 멀어졌지만 그 밤은 내 안으로 들어왔다. 그날 이후 나는 알았다.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그 강은 외도의 강이 아니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돌아갈 수 없는 강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걸. 집에 돌아온 첫날 밤 나는 아무에게도 라스베가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할 수 없었다. 성호는 평소처럼 TV를 켜고 소파에 앉았고 나는 부엌에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저녁을 차렸다. 피곤해 보여. 그 말이 걱정인지 관심인지 구분이 안 됐다. 응 좀. 그게 그날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날 새벽 휴대폰이 울렸다. 마이클이었다. Did you get home safe? 나는 잠시 안도했다.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구나. Yes. Thank you. 그 다음 메시지가 곧바로 왔다. I have something to show you. 보여줄 게 있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 가슴을 눌렀다. 링크 하나가 함께 도착했다. 나는 열지 말아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런데 손이 움직였다. 화면에는 어두운 호텔 방이 있었다. 각도가 너무 정확했다. 나는 내 숨소리를 그때 처음 들었다. 그 방에 내가 있었다. 얼굴은 완전히 나오지 않았지만 목소리와 몸의 선과 그 밤의 흐름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 밤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 아니었다. DONT worry. I keep memories. 기억을 보관한다. 그 말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곧이어 메시지가 하나 더 왔다. You trust me, right? 믿음. 그가 그 단어를 꺼낼 자격이 있었을까? 나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메시지가 바뀌기 시작했다. Yo husband DOESNT no. Yo church DOESNT no. Yo kids DONT no. 그 문장들이 한 줄씩 내 목을 조였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왔다. Let's keep it that way. 그렇게 유지하자. 그게 제안인지 경고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아니,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교회에도 자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그저 집 안을 천천히 걸었다. 부엌, 거실, 침실. 모든 공간이 갑자기 증거처럼 느껴졌다. 마치 이 집 자체가 나를 고발할 것처럼. 다음 날 마이클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다. I miss you. 그 문장이 더 무서웠다. 사랑의 말이 아니라 지배의 시작처럼 느껴져서. What do you want? 답장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Just stay connected. 연결을 유지하자.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이건 관계가 아니었다. 올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미워했다. 왜 그 문을 열었는지, 왜 그 메시지를 보냈는지, 왜 예스를 썼는지. 그런데 미움보다 더 큰 감정이 따라왔다. 수치. 나는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았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교회 사람으로서. 그 모든 얼굴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나를 질식시켰다. 며칠 뒤 마이클이 말했다. We could meet egg AIN.
나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거절은 자유로운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었다. 나는 이미 자유롭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은 여전히 나였지만 눈은 아니었다. 그 눈에는 설렘도 기대도 없었다. 대신 붙잡힌 사람의 눈이 있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사랑을 찾은 게 아니라 나를 내준 거였구나. 라스베가스의 밤은 끝났지만 그 밤의 값은 이제부터 계속 청구될 참이었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곧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도착할 것이다. 들킨다는 건 누군가에게 발각되는 일이 아니다. 내가 숨기고 싶었던 얼굴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는 일이다. 그날은 아주 평범한 아침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성호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손이 갑자기 멈췄다. 성호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다. 나는 그 변화가 너무 익숙해서 바로 알았다. IMF 때 실직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얼굴이었다. 정희야.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왜? 성호는 내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마이클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내가 지우지 못했던 메시지 하나. 그 순간 나는 변명할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변명은 희망이 있을 때 하는 거다. 성호의 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분노도 슬픔도 질문도. 그 무표정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이게 뭐야? 나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라스베가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다음 장면은 소리가 없다. 고성이 없었고 물건이 날아가지도 않았다. 그저 긴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성호는 천천히 말했다. 정희야, 나는 우리가 그냥 늙어가는 줄 알았어. 그 말이 나를 찔렀다. 늙어가는 줄 알았다는 말. 나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사라지고 있었다는 걸. 그는 몰랐던 거다. 그날 밤 성호는 집을 나갔다. 짐을 싸지도 않았다. 말도 남기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놀랄 만큼 작았다. 그 소리가 이 집에서 내 이름이 사라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다음 날 교회에서 전화가 왔다. 권사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 말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나는 교회 사무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그게 더 잔인했다. 요즘 말이 좀 돌아서요. 말이 돈다는 표현은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삶을 조용히 매장한다. 그날 이후 교회에서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김정희 권사도 자매도 봉사자도 그냥 없는 사람이 됐다. 봉사단체 채팅방에서 내 이름이 사라졌고 모임 공지가 나에게는 오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쫓겨난 적이 없었지만 분명히 쫓겨나고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내가 먼저 전화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전화했다.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게 끝났다. 엄마, 왜 그랬어?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설명은 용서받을 사람의 특권이다. 엄마, 나한테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 말이 가장 아팠다. 나는 아내로 실패한 것보다 엄마로 실패했다는 말에 무너졌다. 전화가 끊기고 나는 소파에 앉았다. 집은 그대로인데 나만 추방된 느낌이었다. 그때 마이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Are you okay? 나는 그 문장을 보고 웃음이 났다. 비웃음이었다. Leave me alone. 그 문장을 보내고 나는 바로 차단했다. 늦었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며칠 후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들은 연락을 끊었고 교회도 나를 잊었다.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다. 그게 더 잔인했다. 나는 사회적으로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벽만 보고 있었다. 숨은 쉬어지는데 살고 있다는 느낌이 없었다. 그때 이 생각이 들었다. 나는 욕망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다. 나는 나를 모르고 산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비로소 가장 무서운 질문이 고개를 들었다. 이제 나는 누구로 살아야 하지?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게 전부였다. 사람이 완전히 혼자가 되는 순간은 아무도 없을 때가 아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을 때다. 아침이 와도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메시지 알림도 없었다. 나는 커피를 내렸지만 마실 이유가 없었다. 그래도 마셔야 했다. 숨을 쉬듯이. 며칠이 지나 성우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당분간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 문장에는 분노도 비난도 없었다. 그게 가장 잔인했다. 나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다. 사과는 이미 너무 늦었고 설명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아이들에게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지은이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엄마, 우리한테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 말에는 화보다 실망이 있었다. 실망은 용서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 나는 다시 주차장 벤치에 앉았다. 밤이었고 아파트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는 저녁을 먹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하루를 정리하고 있을 거다. 그 불빛들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나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라스베가스를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그날 밤이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건 맞다. 하지만 그날 밤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내가 비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을까? 아니면 지금이 더 무서운 걸까? 나는 아직 대답을 못했다.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나는 사랑을 찾으려 했던 게 아니다. 나는 나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아직도 누군가에게 보이는 사람인가? 아직도 선택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라스베가스는 너무 쉽게 그렇다고 대답해줬다. 그리고 그대가는 너무 컸다. 며칠 뒤 나는 머리를 잘랐다. 아주 짧게.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그 얼굴이 지금의 나였다. 나는 교회에도 돌아가지 않았고 새로운 곳을 찾지도 않았다. 용서를 구하지도 동정을 바라지도 않았다. 그건 이야기가 될 수는 있어도 해결은 아니니까. 나는 지금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커피를 마신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그렇게라도 하루를 버텨야 했으니까. 어쩌면 이게 내 인생의 결말일지도 모른다. 깨달음 하나와 상처 몇 개를 안고 사는 산후. 나는 살아남았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이건 외도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이건 평생을 역할로 살다가 자신을 너무 늦게 찾은 사람의 이야기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 어딘가에서 자신을 봤다면 부디 나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 자신을 찾지 않기를